C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다. 나쁜 기후는 심각한 열대병 문제를 낳고 지리적 조건도 열악해서 항구도 없는 내륙 국가가 많으며 이웃 나라들은 시장 규모가 작아 수출 기회가 적은 데다 잦은 무력 충돌 사태는 쉽게 이웃 나라에까지 번지곤 한다. 천연 자원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게으르고 부정부패와 갈등의 소지가 높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 있어서 통치하기가 어렵고 민족 간 갈등은 쉽게 무력 충돌로 번진다.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대로 갖춰진 제도가 없고 좋은 문화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사람들은 근면, 저축, 협동이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는 1980년대 이후 상당한 강도의 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세계 여타 지역과는 달리 성장을 하지 못했다. 아프리카는 해외 원조 없이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가 늘 정체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있었고 경우에 따라 더 심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아프리카는 상당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나쁜 기후, 내륙 국가, 많은 천연 자원, 민족 분쟁,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 등 구조적 요인들 대부분은 오늘날 부자가 된 나라들도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만 이런 장애 요인들이 낳는 문제를 처리할 만한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불러온 진짜 요인은 이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도록 강요받았던 자유시장 경제 정책이다. 역사나 지리적 요건과는 달리 정책은 바꿀 수 있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서로 잘 구별도 되지 않는 나라들이 똑같이 무더운 기후, 열대병, 극심한 빈곤, 내전, 부정부패에 시달리는 땅덩어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그 지역 대부분의 나라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라고 말할 때 연상하는 사하라 남쪽 지역, 이른바 블랙 아프리카 지역만을 이야기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952달러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같은 남아시아 국가 평균 880달러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성장률이 상승하기 시작한 남아시아와는 달리 아프리카는 만성적인 성장 실패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기후, 지리 조건, 천연 자원의 자연 조건입니다.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병이 흔해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반면에 의료 비용은 늘어납니다. 항구 접근성이 없는 내륙 국가들이 많은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에 통합되기가 힘듭니다. 또한 천연 자원이 풍부하여 일하지 않고 거저 생긴 돈은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무력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자연 조건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역사도 이 지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족 구성이 너무 다양해서 민족 간 신뢰를 확립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시장의 거래 비용이 높아집니다. 걸핏하면 터지는 무력 갈등은 이웃 나라로 쉽게 그 여파가 미칩니다. 식민 통치를 하던 서구 열강은 열대병이 만연한 아프리카에 영구히 정착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제대로 된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민지화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원을 수탈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만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성장의 비극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1980년대 이후 성장률이 상승하기 시작한 남아시아와 달리 아프리카는 만성적인 성장 실패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장 비극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이 지역이 보이고 있는 저조한 성장률은 결코 만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1.6%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부자가 된 나라들이 대략 1820년에서 1913년 사이 산업혁명기를 거칠 때 기록했던 성장률 1 내지 1.5%보다는 나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가 1980년대 이전에는 괜찮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겪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 정체가 구조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1980년대 와서 갑자기 성장을 멈춘 원인으로 가장 혐의가 짙은 것은 당시 진행되었던 정책 방향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1979년 세네갈을 필두로 해서 1970년대 말부터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들은 세계은행과 IMF 그리고 이 기관들을 조정하는 배후의 부자 나라들이 제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조건으로 따라온 자유시장,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들로 인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제품들이 국제 경쟁 무대에 갑자기 노출되었고, 그나마 60년대와 70년대에 가까스로 성장시켜 놓은 일부 제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시 코코아, 커피, 동과 같은 1차 상품의 수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런 상품들을 특징 짓는 극심한 국제 가격 변동과 정체된 생산 기술에 계속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 좋다는 정책, 즉 자유시장 정책을 30년 동안 시행한 결과 아프리카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30년 동안 성장을 하지 않는 정체기를 맞았습니다. 이른바 구조적 요인들이라는 말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자 아프리카의 정체 혹은 후퇴에 대해 다른 설명을 찾은 것입니다. 1980년대 초 성장이 자취를 감춘 이후에야 아프리카의 미미한 경제 성적이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득세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구조적 문제들이 자유시장 경제 정책이 망신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적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점들이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요인들은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부한 지하자원은 정치를 왜곡시킬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조건도 오늘날 부자 나라들 중 많은 수가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쁜 기후가 저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의 결과로 나쁜 기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저성장이 기후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저성장의 원인과 증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조건을 지적하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내륙 국가라는 점을 거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을 이용한 내륙 수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의 부족이지 지리적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에 대해 자원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천연 자원을 보유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한 것은 풍부한 천연 자원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천연 자원이 대단히 풍부한 편도 아닙니다. 많은 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계, 사회 간접 자본, 숙련 노동자 등의 인공적 자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민족적 구성이 너무 다양한 것도 여러 면에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적 다양성은 다른 지역에도 흔히 존재합니다. 미국처럼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차치하고라도 유럽의 여러 나라도 언어, 종교, 이데올로기적 분열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큰 혜택을 봤다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심각한 내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인, 오키나와인, 아이누인, 브라쿠민 등 소수민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자 나라들이 다민족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단일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통합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또 낙후된 제도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수준의 물질적 발전 단계를 거칠 당시에는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보다 훨씬 열악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제도들은 대부분 경제 성장이 일어난 후 아니면 적어도 경제 성장 과정과 동시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말은 양질의 제도는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장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쁜 문화 또한 늘 거론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아프리카 못지않은 나쁜 문화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도 일본을 방문한 미국인들과 호주인들은 일본인들이 게으르다고 말했습니다. 부자 나라들의 문화는 경제 발전과 함께 크게 변했습니다. 더 규범을 잘 따르고 계산이 더 치밀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협력하지 않으면 고도로 조직적인 산업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라는 것은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거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 저개발 지역의 경제 개발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던 장애 요인들이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미 극복된 적이 있는 것들입니다. 더 나은 기술과 뛰어난 조직력 그리고 향상된 정치 제도를 갖고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현재 부자가 된 나라들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었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들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들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들이 존재했고 더 심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성장 실패의 주된 이유는 정책, 즉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강요한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이 있습니다. 특정 자연 조건이나 역사적 배경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진정한 비극은 만성적 성장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